자, 그래서 이제 김노관이 결국 검거가 됐는데 딱 잡히는 순간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진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SBS 제작본부 PD 도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MC를 맡아주실 요즘 가장 떠오르는 예능인이죠. 권일우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오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도준호 PD가 만드는 콘텐츠에 나는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MC를 하니까 약간 승진한 느낌? 응? 뭔가 좀 약간 올라간 이런 느낌? 신인 MC 권일우 교수님의 역할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게스트 두 분 모셨죠. 소년재판의 단호박 판사 출신 박누리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승로 팀장님까지 두 분 차례대로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의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 성폭력 전담 팀장을 하고 있는 조승로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박나리 변호사님은 어쩌다가 단호박 판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법원에서 근무할 때 한 10년 전쯤에 제가 소년재판 할 때 식포 처분을 한 장면이 방송에 나가서 되게 강한 인상을 들여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단호박 판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나왔군요. 조승로 팀장님은 언제부터 사이버 수사대에 계신 거예요? 사이버에 지금 몸담은 지는 15년쯤 됐고,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일선서의 강력반이라든가 서울청에 와서는 마약, 국제범죄수사대 이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사이버 성폭력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님은 진짜 오래 하시네요. 근데 뭔가 15년을 했으면 나는 막 강력한 의지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와서 기계치여서요? 근데 교수님도 우연찮은 기회에 프로파일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청소년들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그 사이버 성범죄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2020년이었죠. 네, 검거가 2020년 3월이었죠. N번방 사건 대부분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조승로 팀장님 팀에서 해결했다고 들었거든요. 박사방 조지빌 사건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검거를 해서 구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수사를 하셨는지. 그 사건은 2009년도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온 방에서 성적 침입이 유포되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었는데 전국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다 취합을 먼저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했던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하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건을 다 끌어모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프로파일링을 하고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량이 어떻게 났었지요? 박사로 활동한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이 50년인데요. 거의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됐다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의 형량이 나온 건데, 그 정도로 이 범죄가 조직적이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다수였고 또 사회적 관심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번방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또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사건 이런 게 또 발생을 했는데, 지난 1월에 저희 서울청에서 검거한 사이버 성폭력 진단 착용단이라고 이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 예전에 박사방 N번방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13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대 미성년자가 103명 정도 되고, 또 충격적인 가장 어린 피해자가 12살 아동입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 야, 이 허위 영상물 지금 제작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져서 피해 규모가 진짜 엄청 컸던 거네요. 네. 보통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공소사실 낭독하는데 2, 3분 뭐 아무리 길어봐야 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 사건은 공소사실 낭독하는 데만 30분 걸렸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고 범죄 사실도 많고 검사님이 아마 작정하고 이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낭독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적용된 제명만 19개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인 건데 이게 조직원이 몇 명쯤 됐던 거예요? 촉책 포함해서 총 14명이었고요. 대부분이 청소년이었고 그중에 가장 어린 친구는 15세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범죄 조직으로 법률 적용이 되지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투모, 그러니까 이게 뭐 촉책이라고 하죠. 김노관이라는 친구고요. 김노관. 네. 이게 주로 이제 SNS로 접근하는 거죠? 네, SNS로 접근.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 그다음에 X,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그 방으로 일단 유도를 텔레그램 방으로. 당신 사진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유포되고 있다. 우리가 차경다 이들에 도와주겠다. 니거 뿌린 사람이 너 주변, 너 학교 친구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구름인 상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너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와라. 교복 입은 사진 이런 거라도 위에 얼굴만한 사진 아니면 다리 사진 이런 거 찍어보내. 그럼 애들이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친구들은 거기에 바뀌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니네 부모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해자들 이제 밑에 자기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피해자들이 뭐 어떤 약점을 잡혀 있거나 뭐 그렇기 때문인 건가요? 피해 당한 친구들이 대부분 착해요. 착한 우리 모범생들. 이 친구들이 자그마한 거라도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이게 부모나 주변 사람들 알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얘들한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능 사실 저는 정확히 방금 이해를 못했는데 정확히 텔레그램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예, 예. 설정 안에 좀 들어가 보시면 네. 개인정보 및 보안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전화번호라는 있잖아요. 개인정보. 네. 이걸 누르시면 내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애들이 모두를 표시하라고 유도를 하면 그 순간 이 번호는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요것도 만약에 모두로 설정을 해내면 예. 이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거에 유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참 없음으로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사실 모두가 아닌데 범죄자들이 유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모두라고 선택하고 가입하게끔. 네.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피해자들이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캐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야, 어찌됐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처 공개 안 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텔레그램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참 몰랐어요. 저희 애들한테도 이 설정을 꼭 바꾸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노관 일당이 피해자 신상을 캤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화면이 피해자가 피의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명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 야, 이게 실제 메시지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진짜? 이제 저도 되나요, 주인님? 저 방과 후하고 영화 보고 이제 집 와서 씻으려고요, 주인님. 하고 일과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또 떴네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누구예요? 이거 피의자죠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기다려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기다리라고 해놓고
네가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알몸으로 무릎 꿇고 뭐 이런 반성을 써서 그걸 낭독해. 아 근데 이 사건은 아는 사건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내용 보니까 끔찍하네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게 좀 잔인한데 되게 젠틀한 척 쓰고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높임말을 쓰면서 그렇죠. 스스로 자경단이를 하는 것도 약간 자기네 포장하는 거잖아요. 포장하거나 했을 때 이 메시지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짓을 하는데 메시지는 너무 이렇게 젠틀한 척. 만약에 나간다고 해버리면 얘를 박제를 시켜줘도 박제방에다 뿌려버리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뭐 인적사항, 부모, 학교 이런 것까지 다 뿌리기 때문에 아 너무 교묘하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추가로 사실 더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쌓인 성착취물이 엄청 많겠네요. 근데 저희가 목사를 검거해서 송치할 때 확인된 성착취물만 1,090개 정도. 1000개가 넘어요? 진짜. 그보다 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가 확보한 거는 그 정도. 엄청나네. 말 그대로 착취인 건데 얼마나 착취한 거예요? 성착취인 거죠. 업데이트하고 친구들한테 일괄로 링크랑 사진 영상 뿌릴 준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진 내서 이거 뿌리겠다. 이게 친구 추가가 다 돼서 그냥 친구들한테 일괄적으로 링크를 보내버리면 얘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보내게 되니까 너 이제 뿌릴 친구한테 보내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학생증 같이 찍어 오세요. 이런 거 이제 말 안 들으면 쌀보란 말이지만은 뭐 그럼 넌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생증 왜 다른 거 안 되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답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네. 젠틀한 식으로 말하지만 내용 자체가 무섭잖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계속 봐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머. 네가 노예가 돼서 내 명령 받으면서 복종하고 교육 받을 건지. 이게 진짜 실제 범죄 이 자료 수사 자료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얘한테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이거 준 자료가 이렇게 준 내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 케이스 중에 정말 이 피해 여학생이 자기 인생 끝내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이 성착취물이 부모들한테 막 전파될까봐 죽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4년을 잡혀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검거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텔레그램으로 이제 주인님이 이제 잘 겁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야. 야, 아, 이제 보내지 마라. 신분 확인해주고 얘 잡혔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이게 지배가 돼 있었는지. 어휴. 그러니까 이게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김노관의 범죄가 좀 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사이버 상에서 범죄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을 당했고 근데 이 강간을 당한 게 이제 졸업이라는 걸 시켜준다고 거기 같은 회원이랑 성관계를 하고 네가 잘하고 말 잘 듣고 했다는 점수를 받아와라. 그래서 네가 뭐 10점 만점에 8점, 9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너 졸업시켜주겠다. 진짜 실제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점수를 주지도 않아. 진짜 그러면서 2번씩 당한 피해자들도 있고. 이게 디지털 성범죄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디지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쭉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게 정말 왜 끔찍하냐면 졸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피해자들은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이런 희망이 없이 계속 압력만 주면 사람들은 대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완급 조절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심리적으로 아주 지배를 하려고. 악랄하네.
근데 왜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 성범죄의 무대가 된 걸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잘해서 자주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익숙해지고 또 소통의 기회들이 예전에는 대면해서 소통을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니까 사실 대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령, 뭐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속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범죄들인 것 같고, 이런 소위 어떤 속일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면 그 트랩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너무 순수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뭐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죽이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이버상 허위 영상을 성착취하면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처벌받는 인식을 못해요. 이게 엄청 중대한 범죄고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걸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꼭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노관이 결국 검거가 됐는데, 저희 사이버는 검거 당시가 가장 예. 중요해요. 피가 특정하는 건 특정하지만 지워버리니까. 해버리면 바로 그냥 순간에 눌러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검거할 때 일반 이런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그런 범죄 다르게 증거인멸부터 한 번에 착 잡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모든 범죄 핸드폰 안에 들어있잖아. 그 기기를 살았을 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핸드폰 뺏어야겠네. 그게 아니고, 참, 금방 끝났어요. 저 뺏어갔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살아있는 핸드폰 뭐냐, 열려 있을 때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열려 있을 때? 그 어떻게 해온대 그거를?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찬스를 잡는 게 수사 이 노하우인 거지. 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인스타그램 하고 있을 때 잡아서 뺏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뺏으면 안 되고 일단 영장부터 보여주고 해야 돼. 영장 안 보여? 오늘 참 여러 번 실수하네. 영장 보여준 사이에 핸드폰 이렇게 잠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 자료 있을걸요? 여기 김동관이 잡을 때 보면 우리가 네, LB 맞아요. 안에서 예. 아마 시간 발견해서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네. 방송 삭제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올라가죠. 딱 잡히는 순간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진짜 궁금해요. 말을 안 했습니다. 예? 말을 안 했어요? 네, 참. 아갈머리를 그냥 그냥 범행 동기는 얘기하던가요? 왜 그랬는지? 옛날에 박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범행 동기가 뭔지도 나오고 그 돈이었잖아요. 이 김도관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이 돈도 필요 없고 뭐 정상적인 직장 다니고 뭐 그렇다고 집이 가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짓거리에서 사이코패스가 맞는데, 그 우리 프로파일링 3명을 보냈는데 거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이 사이코패스들이 유형별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지금 이 사이버상에서는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요. 성범죄, 경제범죄, 살인범죄가 다 일어나죠. 그러네요. 모든 게 한꺼번에. 그 예전보다 수사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권인우 교수님이 한창 이제 막 현장에서 뛰어다닐 때도 힘들었겠지만, 말도 못하지. 겠지만 지금 이런 디지털 범죄 수사가 진짜 전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범죄자보다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추적 기법을 개발하고, 그럼 이게 또 노출이 되면 또 다른 추적 개발해서 검거하고. 팀장님도 평소에 좀 그런 걸 좀 더 뭐랄까 공부할 겸 디지털 기기랑 좀 친숙하게 지낸다거나 SNS를 더 열심히 하신다거나 그런 걸 좀 노력하시나요? 저는 노력을 안 하고 거의 이제 그 팀원들이랑 협업. 아까 말씀드린 우리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 되게 그 기법 개발하는 팀이라고 저희가 서울청은 별도에 또 있습니다. 팀장은 뭘 하신 거예요? 아우 저는 전체를 다 해야 돼. 수사 지휘.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팀장은 그런 자리죠, 그렇죠? 저희 사이버 수사대는 이게 구성원 자체가 특채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이버 전문가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IT 전문 회사, 그다음에 유명 게임 회사, 대기업 보안팀. 저 같은 사람 몰라도 옆에서 잘 받쳐주고 뭔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제가 본청에 오래 있었잖아요. 경찰청에 6층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예요.
1년에 한 2번 정도를 외국에서 외국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와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FBI 요원들이 한 10명 왔었어요. 한국 사이버 수사대에 배우러 온 거예요. FBI면 어떤 세계 최고의 세계 수사기- 최고는 대한민국. 아 그래요? 세계적 기법 대회를 해도 저희 우리 거의 1위예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파이팅. 와. 멋지십니다. 예. 잠깐 딥페이크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딥페이크 성범죄도 정말 좀 큰 문제 아닙니까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목사방 일당도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한 142개 정도가 확인이 됐고 우와. 그 피해자가 96명 정도. 그중 56명이 10대 농촌 50대였어요? 예, 이게 딥페이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얼굴 사진만 하나만 있어도 이제 AI 기술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청소년들이 그런 기술이나 뭐 AI 이런 부분에 되게 밀접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그게 작년 1년간 접수된 거는 340건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건이 466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일어난 게 작년 1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소년보호 사건 송치,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학생들인 사건 그 수가 지난해에는 91건, 그 전 연도보다 1.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말 속도가 빠른 거죠. 어쨌든 이거 보이는 숫자만 이러니까. 그리고 요즘 또 학생들이 그 친구들의 사진을 얻는 방법이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이제 졸업 사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졸업 사진에 이제 우리가 소중한 친구들의 얼굴을 담고 추억을 담는 곳인데 그 졸업 사진에 있는 사진을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앨범에 딥페이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선생님 사진은 안 넣기도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최초로 그래서 졸업 앨범을 안 만든 학교가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피해가 큰데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건 없는 거죠? 예, 이게 그 허위 영상물 처벌 그 죄가 이제 성폭법 14조에 있습니다.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아 전혀 모르겠는데. 아세요? 아 모르죠. 아셔야지. 교수님 아셔야죠. 교수잖아요 교수. 지금 그래서 배우려고 왔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이 허위 영상물 처벌하는 그 규정이 생긴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예, 2020년 진짜? 2020년 3월에 생겼고요. 그 전에는 명시적인 허위 영상물 처벌법 그 처벌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걸 변형해서 만든 거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때 신설 당시만 해도 또 허점이 또 있었던 게 딥페이크 사진을 만든 것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유포할 목적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퍼뜨릴 목적이 있었어야지 처벌이 되고 그런 목적이 없었으면 처벌 대상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해 버리면 사실 그렇죠.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예, 그건 좀 그냥 자기 컴퓨터에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준 거잖아요. 예, 허점이 있었죠. 응.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에 단순 제작, 시청, 보관, 저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받는 거예요? 네, 다운로드 저장만 해도 처벌받고요. 시청만 해도 처벌받고 네, 네. 예,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해자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좀 이것만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팀장님? 그런 식으로 사진 한 장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추가로 사진을 안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차단하는 거죠.
가해자들하고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거나 내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사연 얘기를 이어가지 말고 그 순간부터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단절을 해버리고 용기 있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가장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전국에 이제 17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라서 의료 지원, 심리 지원, 또 피해 신고 지원 이런 부분 당연히 다 도와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좀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신고를 해서 막 사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66이라고 여성 긴급 전화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좋지 않은 방식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경찰에 전화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장에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피해 입은 학생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나 자살해버리고 난 안 하겠다. 그래요. 이런 네.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분한테 길에 못 미쳤고 그렇죠. 맞아요. 실망시킬까봐 이게 무서운 거지. 뭐 때리거나 이런 무서운 맞아요. 그 아이들이 갖는 가장 큰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네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길래 이런 피해를 그렇지. 이렇게 꾸짖는 분이 그건 쉽지 않네요. 무슨 얘기인지 상세히 들어보고 얘가 당하게 됐으면 아유 너 마음이 어떠냐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주고 항상 네 옆에 내가 있다는 거 그냥 무조건 방임 방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애가 하는 걸 좀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제가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한 번씩 열어보고 싶어요. 근데 열어보고 싶은데 이제 비밀번호가 다 걸려. 열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 범죄 아닙니까? 팀장님 이거 범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이를 위해서 혹시 이런 제가 워낙 험한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쵸. 한 번씩 깔려 있지 않은 앱이 있는지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한 번씩 열어보고 싶은데 그게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중학생만 돼도 근데 제 아내는 어떻게 해놔도 안 열어요. 어떻게? 잘 때 약간 페이스아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돼요. 뭘 해놔도 열어. 그러니까 본인 폰 연다는 거죠? 완전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교수님 폰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또 이제 반발심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못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혹시 힘든 경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털어놔라. 이렇게 네, 부모 네.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학생들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평가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몰랐어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담이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평가예요.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애가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부모한테 평가를 당하려고 꺼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껴본 중에 진짜로 해야 될 부모의 행동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런 행동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른들이 항상 어른의 잣대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얘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잘한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이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